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하는 것들에 이제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 신호를 보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한테 익숙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소위 이제 로 데이터라고 하는데, 로 데이터는 뇌파 신호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약하고 측정하고 하다 보면은 눈도 깜빡이고 이제 막 긴장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 TMJ 머슬도 막 컨트랙션 되고 이 템포랄리스 머슬 컨트랙션 되고 또는 이제 막 목이 불편하게 되면 이렇게 또 이런 스파이널리스 머슬이라든지 이런 목 뒤에 근육들이 수축해서 EMG라든지 또 눈 깜빡임이라든지 또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많은 노이즈들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잘 일단 제거하는 방법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어떠한 식으로 이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딱 그냥 어떤 한 방으로 팍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정보를 그냥 한꺼번에 다 얻는 그런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몇 가지 이제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디멘전을 나누고 필터링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 프리즘을 그렸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 가시광선 같은 것들을 햇빛을 이제 쫙 쬐주게 되면은 그 햇빛 안에는 이제 이 가시광선 안에서의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빛들이 이제 딱 분광이 되는 것처럼 이것을 주파수적 관점에서 이렇게 쫙 뽑아내면은 이런 델타파 다 들어보셨겠지만 뒤에 제가 예시로 갖고 나왔는데 주로 이제 코마나 아니면은 깊은 수면 때 많이 발생하는 파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파는 주로 이제 우리 살라무스 실상이 이제 이 콜텍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주파수 대역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가장 느린 파, 좀 덜 느린 파, 중간 파, 조금 빠른 파, 더 빠른 파, 아주 빠른 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파수의 이제 이 진동수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주로 디노이징 할 때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아주 딱 어떤 로컬라이즈 된 리전을 저희가 이제 딱 찾을 때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애널라이시스입니다. 이 컴포넌트 애널라이시스는 이제 통계에서 그동안 오래 많이 써왔던 방법인데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러 우리 대뇌 피질에서 다 뇌파가 발생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대뇌 피질에다가 우리 스컬을 열고서 바로 전극을 붙여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수술하는 중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피에다가 측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두피는 여러 뇌 부위에서 서로 이렇게 쭉 이제 발생된 이 파장들이 쭉 이렇게 파장이 일어서 탁 이 뚜껑에 이 스컬에 탁 부딪히면은 거기에 전극이 이제 붙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역추정을 해가지고 여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딱 나누는 건데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그림자 놀이를 할 때 뭐 빛을 비추고서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벽에 비치는 그림자는 꼭 나비 모양 같이 보인단 말이죠. 나비 같이 안 보이나요? 독수리처럼 보이나? 일단 나비라고 합시다. 이걸 나비라고 치면은 실제로는 두 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빛을 비춰가지고 그냥 딱 2디멘전으로 해서 벽에 비치면은 이 나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전극에서 측정되는 신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그림자처럼 측정이 됐을 때 그것을 실제 다른 차원에 더 디멘전을 넓혀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손이 2개였어. 원래는 그림자 하나가 아니다. 하나의 나비가 아니라 손이 2개였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얘는 오른손, 얘는 왼손 이렇게 나눈 것처럼 특히 19개 이제 전극이 붙게 되면은 그 대뇌 피질에도 가상의 19개에서의 주된 도미넌트한 신호 발생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마치 전극을 붙여서 측정하는 것처럼 이 두피에서 19개 측정된 것들을 대뇌 피질의 가상의 19개 메인 이제 이 신호의 오리진을 역추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신호를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손이 19개가 달려가지고 각각 전극에서 19개의 그림자가 이제 측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그림자의 원래 그림자를 구성하고 있었던 각각 19개의 성분들을 추정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아나토미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호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독립 성분으로 저희가 이제 디컴포지션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마치 이제 19개의 채널을 가지고 대뇌 피질에 소위 fMRI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셀 단위로 이런 신호를 다 잘게 쪼개서 투사시키는 이제 역추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역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inverse problem solu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기법이 있고 저희는 이제 그 로레타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 쭈리의 그 브레인 마인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서 파스칼 박사께서 릴리즈한 무료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알고리즘을 저희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논문에도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또 이제 나중에 언젠가 또 강론을 하게 될 때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너무 말이 많았나요? 좀 진도를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실제로 우리가 뇌파를 분석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결과지에 대한 것들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컬을 위에서 본 그림이고 보시면은 저기 전극 부착 부위가 있죠. 그러면 이게 각각 전극 하나가 하나의 시그널을 얻고 있고 그 하나의 시그널에는 다양한 이제 느리고 빠른 주파수들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의 전극이 요 하나하나의 요 지금 그래프로 지금 딱 계산돼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한 점에서의 신호가 이 한 네모 박스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은 이거를 이제 토포그래픽 맵, 토포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검정점이 하나하나의 이제 전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그널에 가로가 이제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X축은 주파수로서 0에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느린 주파수에서 빠른 주파수 가는 거고 세로축은 그 주파수가 얼마만큼 크기로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예를 들어서 이 FP1이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보시면은 역시 10Hz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파가 가장 지금 크고 그 다음에 10Hz 한 12Hz 지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파가 잔잔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T4라고 하는 거 여기 우측 측두엽에 부착된 이제 전극입니다. 이거를 봤더니 여기는 그러니까 한 9Hz 정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파파 8에서 12Hz니까 9Hz면 알파파가 맞죠. 알파파가 제일 크게 측정이 되고는 있지만 보니까는 한 15에서 20Hz 사이에 있는 베타파도 좀 이렇게 뾰족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3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는 보니까 10Hz를 중심으로 하는 알파파 이렇게 크게 있는데 쭉 뒤로 갔더니 35에서 40Hz 사이에 있는 거의 이제 이 베타파와 감마파의 경계선. 누구는 또 이 40Hz가 또 되게 중요하다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여기가 측정되는구나. 보통은 이제 이 베타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빠를수록 약해지는데 뭐가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 특정 주파수도 여기 지금 액티브하게 공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뭐냐면은 이제 이것은 얘는 각각의 전극에 하나하나 전극에 대해서 전체의 주파수를 다 보여준 것이고 오른쪽은 주파수 대역별로 자른 겁니다. 델타파부터 해서 감마파까지 델타, 세타, 알파는 알파 1, 2를 다 합쳐서 보기도 하고 알파 1하고 알파 2를 이제 느린 알파, 빠른 알파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특정 주파수 대역에 있어서의 전체 등고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한눈에. 이거는 왼쪽은 이제 특정 채널에 있어서 그 채널 안에서의 이런 상대적인 뇌파의 그런 높낮이를 볼 수가 있다면은 오른쪽 같은 토포맵은 전체 두피 전체에서 이제 특정 주파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디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마치 지도를 우리가 지도의 등고선을 그려서 보는 것처럼 그 색깔로서 높이를 표현해주고 이렇게 등고선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베타3는 지금 이 왼쪽 전두엽을 중심으로 가장 잘 발달돼 있구나. 또 오른쪽에 이 중간 프리센트럴하고 포센트럴 사이에 있는 또 이렇게 이제 증가되어 있구나. 알파 1은 전체적으로
전두엽을 중심으로 해서 잘 발달되어 있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주파수와 그 주파수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주파수가 측정되고 있는 전극의 위치와 그것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극에 부착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그 전극을 통해서 어떤 주파수가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이 각각의 주파수마다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 두 개의 차트와 그림을 가지고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벌써 30분이 지났으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 뇌파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알파파는 무조건 좋다. 알파파가 많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좋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늘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그거는 틀린 거죠. 맞으면 질문 안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베타파가 나오면 무조건 나쁘다. 맞나요? 틀린가요?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항상 무조건이 들어가면은 늘 틀린 답이죠. 저희가 의대 다닐 때 객관식에서도 항상 그런 걸 이제 많이 경험해 봤지만 무조건, 절대로 이런 게 나오면 항상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알파파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파파가 나와야 될 컨디션에 나와야 될 부위에서 적절하게 나와주면 좋은 거죠. 근데 알파파가 나오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부위인데 알파파가 그냥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별로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타파는 우리 이제 뇌파를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ADHD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라든지 또는 이 디멘시아나 또는 이제 시비안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이런 데서 세타파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세타파가 나오면 무조건 나쁜 거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뇌도 건강한 사람도 이제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아니면은 깊은 사색에 잠기거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컴플렉스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아주 몰입해 있을 때 그때는 세타파가 파바박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세타파라고 하는 것은 이 림빅 시스템하고 파페이즈 서킷 이제 공유되는 부분이 있죠. 이 림빅 시스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건강한 사람도 깊은 사색이나 몰입이 있을 때는 세타파가 나타납니다. 좋은 거죠, 그런 거는. 세타파를 내가 세타파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아주 깊은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숙면으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세타파를 거쳐서 이제 델타파까지 들어가지 정말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세타파까지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리바운딩 해가지고 쫙 하이 베타파가 나오고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파수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나쁜 것은 없다. 그 상황과 웰러번트한 상황과 그 다음에 그 부위와 그 사람의 어떤 의도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일단 그 정도 하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델타파, 세타파, 뭐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그럼 왜 이런 서로 다른 그 진폭과 이 진동 주기를 갖고 있는 그 뇌파들이 생기느냐를 보면은 일단은 그 뇌파가 발생하는 부위는 이 대뇌피질입니다. 대뇌피질의 이 피라미달 레이어. 그래서 이 피라미달 셀이죠. 얘네들이 다 피라미달 셀인데 얘네들이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이 뉴런은 죄송합니다. 이제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이제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뉴런은 신호를 송신하는 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를 받는 덴드라이트가 있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지금 이 덴드라이트를 딱 스컬 쪽을 향해서 이렇게 딱 아주 수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뇌피질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이로스가 있다가 썰쿠스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썰쿠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네 또 이렇게 눕습니다. 그래서 자이로스에는 이렇게 이제 스컬 방향으로 서 있고
또 서쿠스는 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누워 있고 이래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보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패러럴하게 이제 스컬을 향해 있습니다. 이 덴드라이트가. 그래서 이 덴드라이트는 뭡니까? 정보를 받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부위입니다. 그러면 이 자극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옆 동네 콜텍스에서도 오기도 하고 바로 인접한 세포들끼리도 연결되고 옆 동네에 있는 자이로스에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라무스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디에서 신호를 받느냐 이 신호라고 하는 게 그냥 한번 툭 건드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신호들이 왔을 때 얼마만큼의 서로 이 자극과 그래서 플러스 신호와 excitatory stimulation과 inhibitory stimulation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빨리 돌기도 하고 늦게 돌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발생은 이제 이 덴드라이트의 파이어링, 어셈블링 파이어링에 의해서 이 덴드라이트의 에피컬 덴드라이트의 어셈블링 파이어링들에 의해서 이 덴드라이트 주변에 이런 다이폴이 형성돼 가지고 측정되는 겁니다. 하나만 형성돼 가지고 측정이 안 돼. 여러 개가 어셈블링 파이어링을 해야지 이 두피에서 측정될 수 있는 정도만큼의 이제 전압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 데네피질 콜텍스는 뭡니까? 많은 정보들을 프로세싱하는 곳입니다.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라오는 이제 야구공을 본다. 그러면은 야구공을 처음 본 인펀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야구공이 뭔지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 정보가 시각적으로 우리 브레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우리 브레인은 그것을 물건의 위치, 움직임, 방향, 속도,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서로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각의 이제 뉴런들이 딱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그 프로세싱한 그 데이터와 내 메모리 속에 있는 정보를 매칭해서 아 저건 야구공, 저거는 축구공, 저건 럭비공, 저거는 자동차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모든 정보들의 프로세싱이 다 데네피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데네피질에서 그런 정보의 프로세싱이 일어날 때는 베타파가 발생을 합니다. 베타파.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네피질은 기본적으로 베타파가 디폴트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타파가.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죠. 후디업 같은 데서는 후디업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알파파가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 알파파의 리듬은 이 데네피질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살라무스하고 이 콜텍스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리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즉 그것의 알파파의 리듬을 페이스 메이킹하는 것은 살라무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라무스의 그 겉을 싸고 있는 레티큘라 뉴클레우스가 파이어링을 얘가 초당 10회를 하면은 알파파가 10헤르츠 알파파가 생기고 얘가 초당 9번을 이제 이렇게 파이어링을 하면은 알파파 9헤르츠 알파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파는 살라무스에서 이렇게 이제 데네피질 쪽으로 신호를 초당 몇 번씩 이렇게 정보를 쏴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리듬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림빅 시스템이나 또 메모리와 관련된 퍼페즈 서킷이라든지 이런 쪽은 더 이 브레인의 하부 구조죠. 브레인의 서브콜텍스 구조죠. 이쪽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세타파가 도미넌트하다고 그렇게 그냥 일단 심플하게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하부로 내려가서 브레인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이 브레인스템에서 어라우절 레벨을 이제 컨트롤하는 게 레티큘라 액티베이팅 이제 시스템이라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의 그 어라우절 레벨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데네피질도 맛이 가고 이 살라무스나 이 림빅 시스템도 맛이 가고 이 브레인스템이 있을 때 이 브레인스템에서는 얘네들이 델타파와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네오콜텍스 그 신피질로 갈수록 즉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는 쪽으로 갈수록 베타파 정도의 빠르기를 가지고서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정보를 처리할 게 많고 더 집중을 하게 되면은 더 빠른 베타파가 나타납니다. 한 15에서 20Hz 정도의 베타파가 나타나고
그냥 딱 이렇게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 또는 이제 경기장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딱 readiness 할 때는 한 12에서 15Hz 정도의 제일 조금 느린 배탑, 상대적으로 느린 배탑파가 나타나죠. 반면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딱 기억에 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엉뚱하게 심장과 심전도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게 뇌파도 어려운데 괜히 잊고 있었던 심전도를 갖고 와서 제가 더 부담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뇌파보다는 심전도를 의사생활하면서 훨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전도를 가져왔습니다. 자, 심전도에서 리듬을 결정하는 것은 동반결절, 즉 SA 노드입니다. 이 SA 노드에서 얘가 1분에 60번을 구령을 붙이느냐 아니면 70번을 구령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박수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PQRST라고 하는 이제 심전도 신호가 나타날 때 이 P 웨이브가 바로 SA 노드에서 이제 띄워주는 겁니다. 이 신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띄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SA 노드가 역할을 못하거나 이 구령이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구령을 중간중간에 빼먹거나 아니면 완전히 맛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 SA 노드 하나가 맛이 가면 심장이 그냥 서버리면 구령 붙일 사람이 없이 서버리면 안 되니까 이 도미넌트한 페이스메이커가 맛이 가거나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넥스트 레벨 이제 대통령이 유고시는 뭐 총리가 그 권한을 이임받는 것처럼 이 SA 노드가 제대로 페이스메이킹을 못 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AV 노드가 얘가 페이스메이킹을 하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게 SA 노드는 보통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분당 60에서 100Hz 정도를 100Hz는 아니죠. 제가 이건 잘못 썼습니다. 분당 60에서 100번을 헤르츠는 원래 초당 횟수죠. 그래서 60에서 100번을 하는데 AV 노드가 만약에 구령을 붙이게 되면 얘가 느립니다. 얘는 구령이 40에서 60번. 그 다음에 AV 노드까지 맛이 가면은 이 심실, 벤트리클 자체가 이 퍼킨지 파이버에서 얘가 페이스메이킹을 하게 되는데 얘는 더 느립니다. 20에서 40번.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상위 레벨의 페이스메이커가 제대로 구령을 붙여주고 있으면은 밑에 있는 애들이 구령을 붙일 일이 없겠죠. 구령을 붙이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질서가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게 기능이 약해지거나 소실되면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구령을 붙여주게 되는데 리듬이 느려진다. 더 하부로 내려갈수록 더 리듬이 느려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자, 그럼 다시 이제 뇌파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각성 상태에서는 우리의 정보를 항상 이렇게 보고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항상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죠. 사람은 뭔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지금처럼 이제 강의에 집중한다든지 할 때는 각성돼 있어요. 그럼 대뇌피질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뇌파는 도미넌트한 리듬은 베타파가 됩니다. 베타파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뇌를 일하지 않고 좀 쉬어야지라고 하게 되면은 베타파가 쭉 이제 역할이 쭉 가라앉는 겁니다. 그럼 베타파가 활성화가 될 때 우리 네오콜텍스, 우리 이 심피질은 항상 센트럴 이니비션 모드로 있어요. 항상 이렇게 내가 각성이 돼서 그 밑에 걸 이니비션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고 얼러트니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베타파가 활동할 때는 그 밑에 있는 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거나 만약에 이렇게 피가 안 통해서 허혈성 손상을 입었든지 어디 맞아 부상이 당했든지 아니면 이런 퇴행성 변화에서 손상이 돼서 뇌 의자 관계없이 그 뇌파 부위가 제대로 이렇게 그 어라절 레벨을 유지하지 못하고 베타파들이 이제 감퇴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느린 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쉽게는 이렇게 깨어 있다가
휴식 모드로 돌아가고 졸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때 보면은 이제 이 베타파가 꺼지면서 알파파가 쭉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졸리면서는 이제 세타파가 더 느린 파가 출현하게 되고 그다가 깊은 수면에 가게 되면은 아주 느린 파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마치 심장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열심히 빠릿빠릿하게 구랑을 붙이다가 얘가 이제 맛이 가거나 그러면 그 밑에서 더 느린 구령이 나타나고 얘도 맛이 가면은 더 밑에 더 느린 이제 구령이 나타나서 점점 리듬이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 뇌파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